재료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콧대에는 실리콘을 사용하고요. 코끝에는 주로 귀연골, 비중격 연골을 사용합니다. 실리콘이 이물질이라는 물론 단점은 있지만 원하는 기대하는 만큼의 높이 변화를 주기가 쉽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흡수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콧대에는 주로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고요. 코끝은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사용됐을 때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가 조직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자가 조직 중에서는 주로 이제 귀연골과 비중격. 근데 사실 이제 비중격은 한국 사람들 코에서 굉장히 작은 양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이 뗐을 때 잘못하면 이제 조금 오히려 주저앉는다든가 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빈도상으로는 비중격보다 이제 귀연골을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실리콘이 가장 많이 쓰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이물 반응도 좀 비교적 적은 재료고 안전하고 모양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깎을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가서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는 경우들이 없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실리콘을 많이 쓰는 거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사실 이제 실리콘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인체 조직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물질이잖아요. 보통 실리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변에 얇은 막이 형성돼요. 우리가 피막, 영어로는 캡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물질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도 염증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코에서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겼던 분들이 그 염증이 만성적으로 가면서 코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염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빼고 나서 아무는 과정에서도 코가 이렇게 좀 짧고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너무 높게 넣거나 아니면 코끝 피부에 가깝게 사용하게 되면 그 피부가 이렇게 뚫리거나 점점 비쳐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은 해결이 되죠. 염증 같은 경우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초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큰 후유증 없이 대부분 다 아물거든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 다 치료가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보형물에 비해서 자가 조직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보형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가 조직을 쓰는 게 맞다. 늑연골이나 이제 진피를 쓰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얼굴과 근접한 부위. 코 수술을 할 때 코 안쪽에서 이제 비중격 연골을 뗄 수가 있고요. 귀연골, 가슴 부에서 이제 늑연골을 떼서 쓸 수가 있고 연골 재료는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 진피를 떼는 경우는 이게는 그 엉덩이 사이에 꼬리뼈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정중앙 부위 거기서 이제 진피를 떼서 사용을 해요. 콧대를 보통 이제 높이는 재료로서 쉽게 이렇게 주사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필러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필러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좀 좋았던 모양도 다시 이제 원상태에 가깝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러 중에서 좀 영구적인 필러, 반영구 필러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그게 이제 피부에 여러 층의 주사가 되면 사실상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수술이 이제 좀 더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수술할 생각이 있는데 필러를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려는 분들은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필러를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면 필러에 잔여물이 많이 남게 될 수 있고 흡수성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는 점점 지속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너무 필러를 여러 번 하기보다는 수술할 의사가 있다면 한 번 정도 해보고 바로 좀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에서 어쨌든 보형물을 쓴다면 피부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가 너무 얇다 그러면 또 너무 인공 보형물만 고집할 건 아니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라리 높이에 대한 내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자가 조직인 진피 같은 걸 쓰는 것도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 성형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피는 피부 조직의 일부거든요. 제일 바깥에 표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진피 조직이 있는데 표피를 제거한 그 진피를 떼서 높이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피부가 얇은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용도 하고 있고요. 진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가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조직이니까 우리가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장점이고요. 이물감도 없고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단점은 특히 이제 자가 진피를 쓰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떼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수술 부위가 필요하고 그 수술 부위에 어쨌든 절개하니까 흉터도 좀 만들어지고 또한 이제 모양이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많은 양이 남으면 좋은데 사실 흡수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유지가 충분하게 되지 않다는 면에서는 좀 단점들이 있어요.
6개월,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좀 흡수가 되죠. 그 이후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보통 저는 환자분들한테 한 50% 정도는 흡수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50%는. 자가 조직을 어쨌든 이식하는 수술, 뭐 진피든 아니면 뭐 지방 이식이든 이런 거는 환자의 어떤 조건 그리고 개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분명히 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흡수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과교정을 해요. 왜냐면 처음 두께는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두께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뼈와 피부를 이렇게 박리해서 그 안에다 공간에다 넣는 거잖아요. 3mm 높이려고 한 50%가 흡수된다고 생각하면 8mm 정도의 어떤 두께감을 넣는다. 그러면 피부가 그만큼 또 잘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단계적으로 한 번 수술하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된 이후에 또 다시 진피를 또 떼서 넣는다면 또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지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높이를 그렇게 아무리 과교정을 해도 높이는 거에 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실 높이는 목적으로는 실리콘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진피를 사용하는 비율은 좀 더 작은 편인데 피부가 좀 얇고 많이 높이지 않을 분을 저는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진피를 사용하고요. 제 생각에는 콧대 높이를 한 3mm 이상 좀 높이려는 경우에는 실리콘이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2, 3mm 정도 수준에서 콧대를 높이고 그 다음 피부가 얇은 조건이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진피도 첫 번째 수술이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구축이 심하게 발생해서 코가 모양이 많이 변형되고 짧아지고 이런 분들은 또다시 이제 실리콘을 써서 수술했을 때 구축이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높이는 실리콘보다 분명히 낮아진다 라는 전제하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자가 조직만을 쓰기로 수술하고 들린 거는 연고를 사용해서 이제 내려주고 콧대 부분은 과거처럼 너무 낮아지지 않게 자가 진피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연골과 자가 진피만 사용한 경우가 되니까 다시 구축이 오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낮겠죠. 이제 피부가 좀 두꺼운 부분을 찾는 거죠. 등이나 뭐 엉덩이 이런 부분이 진피 조직이 좀 두꺼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근데 등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엉덩이 사이에 있는 골이 좀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서 주름도 좀 이렇게 잡히는 부위니까 거기를 쬐을 때 흉터도 좀 잘 안 보이고 피부 두께는 좀 두꺼운 부위니까 이제 주로 그 위치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진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할 때는 사실 실리콘과 연고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신 조건이 그 실리콘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에게는 진피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형에 대한 온갖 루머들 이거는 이렇게 팩트 체크하려고 왔습니다. 매몰법이면 거의 시간 지나면 풀린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비교했을 때 절개법보다는 매몰법이 풀어진 빈도가 높은데, 사실 매몰법 수술하는 분 중에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0%는 안 풀리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 안 풀리는 분들은 그냥 쭉 유지되는 거죠, 나이 들 때까지. 매몰법으로 한 사람을 만약 풀려서 들어가 보면 실의 매듭 자체가 뭐 끊어져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풀리는 거는 실제로 뭐 실이 물리적으로 약해져서 라기보다는 쌍꺼풀 형성하는 유착이 느슨해져서 풀리는 거죠.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티가 많이 난다? 흉터가 있냐 없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있죠. 그런 면에서는 매몰법은 조그맣게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실을 통과시키니까 거의 자연스러운 쌍꺼풀에 훨씬 더 가깝고, 절개법은 잘 아물어서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절개선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느껴진다. 눈 사이가 좁으면 콧대를 높일 경우 더 좁아 보인다? 가능성은 뭐 5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많이 높이면, 높은 모형물을 쓰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니까 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사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당겨졌던 게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진짜 높게 쓰면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것보다 당겨진 양이 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좁아졌다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간격이 넓다 좁다 보다 시각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좀 평평한 상태와 뭔가 이렇게 윤곽이 생겼을 때 느끼는 그 간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조금 더 좁아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뒷트임이나 밑트임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붓기가 되는데요. 아니다.
근데 뭐 뷰티임 수술하고 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약간은 돌아간다고 설명을 하긴 해요. 직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직후에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과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이 약간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난 상태의 모습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붓는다는 아니죠. 눈매 교정하고 나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X. 보통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눈 수술들이 겉에 표피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눈매 교정하는 그 근육은 안쪽의 결막이랑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가깝죠. 근데 사실 이제 시력과 연관된 수술은 전혀 아니죠. 약간 이제 뭐 눈이 커지면서 뭐 안구가 약간 건조하게 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시력과 연관성은 없다라고 봐야죠. 보형물, 신명 교체설 사실입니다. X. 일단 사실 저도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떤 분은 5년마다 교체된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보형물, 실리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흡성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 재료 자체가 뭐 흡수되면서 낮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죠. 닳아서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단 보형물이라는 특성상 인체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그게 이제 염증, 부축 이런 걸 유발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특별히 어떤 그런 파생되는 부작용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는 틀린 얘기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계속 만지면은 이 코가 변형이 될 수가 있나요? 일단 일단 5라고 한 거는 아주 그 수술하고 나서 초기, 수술하고 나서 뭐 일주일 정도 됐다, 한 2주일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조직과 보형물이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조금 들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강한 힘으로 만약에 흔들거나 이러면 약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좀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후기라고 하면 언제까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주변 살과 이게 달라붙어요, 어느 정도. 이중격 망곡증 수술, 비염 치료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사실 이제 그 비염이 그냥 단순하게 알러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코막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중격이 많이 휘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비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코 첫 수술할 때 늑연고를 사용하면 안 좋대요. 일단은 좀 X? 그렇다고 제가 늑연고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은 물론 첫 수술할 때 바로 늑연고를 쓰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은 아마 귀연골이든 비중격을 쓸 거예요. 근데 첫 수술 자체부터 뭐 심각한 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늑연고를 써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늑연고를 써서 처음 수술을 확실하게 해줘서 더 이상 수술을 안 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걸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미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보다는 뭐 귀연골이나 비중격을 써서 가능한 범위가 훨씬 더 많죠. 성형수술은 겨울에 하는 게 좋다. 그냥 뭐 세모? 처음 세모. 흔히 말하면 온도가 높고 땀 많이 흘리고 피지 분비 늘어나면 상처 부위가 덧나거나 뭐 염증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항생제 같은 걸 투여하고 여름이라도 사실은 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으면 별로 영향 없잖아요. 큰 영향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수술하면 상처 부위를 바로 씻지 못하잖아요. 잘 못 씻는데 더운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안 씻어도 뭐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냥 그런 정도 의미. 성형외과 의사들이 부작용 때문에 안 한다. 네, X. 제 생각에 바빠서 못하는 것 같아요. 회복 기간 때문에 막 쉬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사실 필요한 수술이 있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부작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원장님은 하고 싶은 수술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젊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아무래도 뭐 눈 부위가 제일 피부가 얇고 잘 처지고 이러니까 먼저 하게 된다면 뭐 눈 쪽에 처진 거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 원장님 가족들 네. 수술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못할 거 없죠. 저도 애가 뭐 나중에 크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해줄 수 있죠. 자녀분이 나중에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무 거부감이 되는 거 없으신가요? 너무 불필요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면 뭐 필요한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의 기준은? 그걸 이제 상의해 봐야죠. 오늘은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성형 정보들이 떠도는데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오해를 갖고 계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에서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정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모양에 대한 만족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제 코 수술에서 어떤 보형물 사용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자가조직이 갖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형물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귀연골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이 비중격, 그 다음이 늑연골 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연골은 코끝에 주로 쓰거든요. 코끝 수술하는데 주로 활용하고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콧대는 높이가 있는데 이제 코끝 문제만 있는 경우라면 뭐 보형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연골만 써서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면 되고 콧대도 낮고 코끝도 뭐 낮고 뭉툭하고 뭐 이런 경우라면 보형물을 콧대에다 좀 사용하고 코끝 수술할 때 이제 재료로서 이제 연골을 사용하죠. 자가조직이랑 인공보형물을 같이 투입하는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의 코 수술은 두 개를 같이 쓴다고 봐야죠. 콧대 실리콘, 코끝에 연골 다 그 조합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높이는 수술을 할 때는 인공 보형물과 자가 조직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이제 주변에 뭐 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좋은 결과만 주변에 있는 건 아니고 했는데 뭔가 부작용 생기거나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걱정도 사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걱정 반, 어떻게 보면 기대 반인데 보통 이제 수술할 때 실제로 이제 실리콘을 써보고 그게 이제 부작용이 얼마만큼 생기나를 보면 1%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우에 생기는 건 아니라서 너무 그게 굉장히 빈번하게 생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확률적인 거를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쓸만한 재료죠. 그럴 수 있죠. 보형물일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형물 어쨌든 썼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 빨리 치료하고 다시 그냥 보형물 써서 모양 좋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보형물은 좀 안 쓰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이제 그 향후의 계획을 정하게 되죠. 자가 조직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형물을 또 쓸 건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 1% 정도의 부작용까지도 없앨 거냐 말 거냐의 선택입니다. 그거랑 모양, 자가 조직만 써서 내가 기대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힘들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리스크,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형물 써서 콧대를 높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죠. 일단 뭐 자가 조직은 되게 안전성이 높고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환자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형 수술할 때는 기대하는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콧대를 높이려고 하면 긴 길이와 두께를 가진 재료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자가 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분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양은 좀 기대하는 것보다 높이도 낮아도 되고 뭐 이렇다. 그러면 자가 조직 쓰는 걸 좀 고려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높이 변화를 원한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그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런 걸 보통 이제 뭐 일자형이라고 보는 거죠. 길이가 이게 실제 이렇게 있지만 이게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코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는 이렇게 좀 잘려질 거다. 대부분 수술은 이렇게 콧대만 보형물을 쓰니까 이렇게 일자형을 쓰고 나머지 코끝은 이제 연골 이식을 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뭐 뼈만 나와 있긴 한데 보형물은 보통 이제 그 뼈와 비중격으로 구성된 부분까지는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코끝 연골에 살짝 걸치게 들어가거든요. 보형물 길이는 사람마다 뭐 얼굴 길이도 다르고 코 길이도 다르니까 폭이 좀 넓어야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우는 보형물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폭을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넓게 쓰고 여성분들인데 너무 더 굵으면 안 되는 경우는 좀 더 좁게 쓰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사용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짧게 사용이 돼야 되고 실리콘 종류가 되게 다양해 보였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이게 묶여있는 거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실리콘인데 두께가 조금씩 다른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얇은 거, 높이가 낮은 거부터 조금씩 더 뭐 높은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어쨌든 이제 사전 제작은 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굴곡을 만약에 만들어서 해놨더라도 실제 환자의 코의 굴곡과 일치하지는 않는 거야. 실제 수술할 때 보는 이 보형물이 그냥 한 번에 제작이 탁 끝나는 경우가 없고 수술하면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박리를 한 상태에서 넣어보고 빼서 깎고 넣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수술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맞춰야 되죠.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조각이 잘 안 맞으면 되게 이렇게 경계감 같은 게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위적인 느낌을 덜 나게 하려면 이제 조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가끔씩 이제 재수술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CT를 찍어봤는데 보형물이 약간 들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굴곡과 좀 덜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부에다가 보형물을 얹는 게 아니라 뼈 위에다 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은 뼈와 맞아야지 피부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뼈와 그 비중격, 연골에 해당되는 부분의 굴곡에 맞춰서 조각이 되려면 그걸 실제 수술할 때 이제 좀 더 확인해보고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재수술할 때 조금 보형물 저거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수가 좀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 수술은 그냥 밖에서 보는 모습 같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고, 재수술은 밖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막상 보형물을 빼거나 기존에 막 연골 이식한 거를 좀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 예상했던 상태보다 되게 양호할 때도 있고 되게 양호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코 수술하고 상담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몇 미리 들어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3mm 들어간다, 4mm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높이에 그냥 보형물이 그냥 딱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환자분마다 그 코뼈의 형태나 그 연골의 형태가 매끄럽지 않고 뭐 굴곡이 있는 경우도 있고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그 보형물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각하고 개별적으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수술에서 보형물은 단순한 높이가 아니라 굴곡에 맞춘 조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일자 실리콘을 쓰면 우리가 코끝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만지거나 움직일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피부가 안에서 눌리거나 쓸리거나 이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얇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비치는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L자 실리콘이 꺾이는 부분이 너무 위에서 형성돼서 한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L자 실리콘 끝이 약간 이 위에 있어서 너무 코끝 위치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오시는 경우들 많고, 과거에 L자 실리콘 쓴 분 중에는 L자 실리콘만 쓴 분들도 되게 많고, L자 실리콘에다가 이제 아주 소량의 이제 한 조각 정도의 귀연골을 떼서 그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로 돼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형 실리콘을 쓰면 그 보형물을 감싸는 캡슐이 이제 콧대에서만 형성이 될 텐데, L자는 이렇게 코끝까지 들어가니까 코끝 연골 사이에까지 그 보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캡슐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캡슐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들리는 현상이 좀 더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들려 보인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방문하시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이 이제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과거에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코끝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술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낮은 코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그냥 코를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수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술이 가능해요. 뭐 한 2-30분 정도 수술 시간 만에 수술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고 콧대와 코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뭐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L자 실리콘을 좀 더 많이 쓰지 않았나. 다만 요즘에는 L자 실리콘 안 써요. 뭐 일단 저는 안 쓰는데 쓰시는 의사분도 있긴 있죠. 현재도. 뭐 의사마다 어쨌든 생각이 다르고 그게 좋은 모양 만드는데 더 도움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장점에 비해서는 좀 단점들이 더 많지 않나. 저 개인 생각엔 좀 그렇고, 코를 오히려 좀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병원들이 가끔씩 코 수술할 때 L자를 좀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보통 코를 좀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병원들은 알고 있기로는 주로 L자를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수술했는데 L자라도 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상에서 뭐 L자 실리콘에서 단점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도 보고 되게 겁을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뭐 모양상에서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냥 유지하셔도 돼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긴 시점에 그때 해결해도 되니까 꼭 굳이 이걸 예방적으로 미리 빼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비치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형물이 특히 이제 코끝 쪽에서 많이 비친다고 느끼면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본인이 느끼기에 최근에 모양이 좀 되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얇아져서 오면 빼는 걸로 해결이 안 될 수 있고, 얇아진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진피를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니까 수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을 때 좀 초기에 오시면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죠. 수술 이후에 급격한 모양 변화가 있다든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L자를 사용한 경우라도 당장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모양상의 이제 변화가 코끝 쪽에서 특히 많이 왔을 때는 그게 좀 체크가 된다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죠.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 몸에서 뗀 게 아니잖아요. 조직 적합성 면에서 자가늑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뗀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 간의 이제 간격이 있잖아요. 한 달 전에 뗀 늑연골인데 약품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수술하는 시점에 쓰여지는 거니까 보관 과정에서 성상이 좀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기증늑연골 같은 경우는 고연료형대인 경우가 많고, 늑연골을 기증을 써서 재수술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많이 짧아졌다, 처음보다. 처음에는 많이 연장이 됐었는데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다시 짧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자가늑에 비해서는 비율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기증력보다 자가늑을 선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조직 적합성이 높아서 더 안전하고 보관 기간 없이 수술할 때 그걸 바로 떼서 쓸 수 있으니까 최상의 상태일 때 이거를 이제 수술할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가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좋은 재료는 기증늑보단 자가늑이라고 일단 봐야죠. 너무 일방적으로 자가만 쓰라 이렇게 사실 할 수는 없고, 환자분에게 의사가 자가늑이 좋은 건 아는데 자가늑을 쓰게 되면 가슴 부분을 절개하고 그걸 떼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많이 가질 수 있죠. 흉터가 깨끗이 아물 거냐, 흉이 또 나쁜 상태로 아물 거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사실 늑연골을 항상 1차 재료로서 선택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대개는 이제 1차 수술보다 재수술해서 많이 쓰거든요. 여러 번 수술했는데 비중격 썼고 비연골도 이미 써서 수술할 때 연골이 분명히 더 필요한 상황인데 뗄 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늑연골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라든가 수술 시간이 그럼 길어진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선의 선택보다는 좀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조금 결과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환자분과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기증늑이 효과가 감소되는 부분이 좀 더 많죠. 이물질이니까 몸 안에서 이렇게 이물 반응에서 흡수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떨 때 깜짝 놀랄 때도 있어. 딱 열어보면 보형물도 썼고 기증을 썼는데 염증 증상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막상 들어가 보면 기증 연골이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녹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가늑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술하다 보면 연골 필요해서 다양한 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비중격도 있지만 그 이상의 재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늑연골, 자가늑이나 기증늑연골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증늑연골은 다른 사람의 조직이고 상당 기간 이제 보관됐다가 사용되고 더 연령대가 이제 높은 사람의 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났을 때 어떤 안정적인 효과를 유지해주는 면에서는 기증늑연골에 비해서는 자가늑이 더 큰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둘 중에서 이제 어떤 한 재료를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증늑보다는 주로 자가늑 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늑연골을 처음 수술부터 쓴다라고 생각을 잘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코끝을 되게 높고 화려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 만들 때 이제 늑연골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 수술에도 이제 늑연골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이건 못한다. 이거는 수술해도 좋아지기 힘들다. 낮은 것만 교정하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 방법이 점점 발달하는 거죠. 못한다, 힘들다고 했던 수술을 사실 요새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전하면서 과거에 못했던 수술이 많이 가능해진 거고, 결국 환자의 니즈와 많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처음 수술에서는 늑연골을 쓰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처음 수술하는 분들은 비연골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비중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늑연골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받아들인 입장에서 늑연골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태도 쓰면 불만족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 수술인데 비연골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의사가 일방적으로 늑연골 쓰는 거를 추천했다. 하고 나니까 뭐 높고 화려하게 됐는데 비치거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리하게 너무 많이 높여서 비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늑연골 쓴 거를 오히려 좀 줄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낮추는 수술을 하면서 진피나 근막 써서 또 가려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늑을 썼다고 해서 모양이 아주 새로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어떤 사람을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은 늑연골이 들어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늑연골이 꼭 좋다라고 해서 쓰는 것보다는 늑연골이나 진피나 근막 이런 거는 불가피해서 쓰는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이게 꼭 좋으니까 쓴다라는 것보다 다른 걸로 못 쓴 재료 갖고 과연 할 거냐? 없어요. 선택의 상황이 그걸로 이제 몰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피부가 너무 얇아진 분을 피부 이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진피 이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술이란 게 이렇게 막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것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연골 쓸 수 있으면 다른 연골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처음 수술에서는 진짜 많이 안 쓰고, 코가 너무 작고 너무 짧고 환자분의 귀의 상태나 비중격 상태가 좋은 모양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주로 쓴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해서 쓰는 거죠.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늑연골부터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골이 석회화됐다는 거는 연골이 좀 뼈처럼 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골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석회화가 될 가능성이 사실 낮아요.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탄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는 상태다 생각하면 석회화가 될수록 뻣뻣해지는 거죠. 그럼 석회화는 나이 든 사람들만 생기는 거? 대개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 그러면 석회화가 생기느냐, 정답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석회화가 별로 안 돼 있는 사람 있는 거고, 중년의 나이 정도부터 석회화가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늑연골 석회화가 뗄 때 의사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골을 어쨌든 뗐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어쨌든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코를 만지거나 그럴 때 좀 더 딱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 대부분 코에서 연골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콧대 쪽보다는 이제 코끝 쪽 끝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딱딱하면 이제 그게 원하는 형태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수술용 메스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연골을 원하는 형태로 깎으려고 할 때 석회화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 메스가 안 나가요. 조각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 다음에 그 연골을 원하는 부분에다 이식해서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딱하면 실을 포함한 그 앞에 바늘이 통과가 안 돼요. 드릴 같은 거를 사용해서 구멍을 막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실에 딸려있는 그 바늘을 썼을 때는 바늘이 지나가면서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건데, 드릴을 쓰게 되면 더 큰 구멍이 생기니까 고정을 했을 때 이게 더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젊은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늑연골을 떼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분은 사실 늑연골 떼기 전에 엑스레이를 좀 한번 촬영해서 석회화가 좀 많이 돼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고, 너무 여러 부분이 다 석회화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늑연골을 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 전에 어떤 그 계획을 짤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하셨는데, 해외과에 엑스레이 그러니까 외부에 보내서 찍어야죠. 영상의학과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이게 석회화가 됐으면 이게 다시 부드럽게 연골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가역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보죠. 뭐 시간이 지나면 석회됐던 부분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나이에 따라서 더 넓게 진행되거나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나이 든 게 죄네요. 나이 든 사람은 서러워서 살아. 석회화도 되고. 뗄 때 만약에 석회화된 부분이 체크가 되면 못 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떼어서 그 중에서 뭐 석회된 부분을 좀 제외하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석회화된 부분을 좀 피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너무 딱 맞는 양을 뗐었으면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수술할 때 약간의 그 여유분을 고려해서 떼니까 문제는 없었죠. 근데 석회화가 많이 진행돼서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늑연골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나머지 뭐 귀연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술을 한다든가, 만약에 귀연골이나 비중격에 이미 쓸 수 없는 경우면 기증 늑연골을 사용을 고려해야죠. 기증 늑연골도 물론 석회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골라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과 이제 상의해서 석회화된 걸로 인해서 좀 사용이 힘들다, 대체한 다른 재료 사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보통 코에서 쓰는 거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귀연골, 그 다음에 늑연골. 늑연골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자가를 본인 몸에서 떼는 거 말고 기증 늑연골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몸에서 뗄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가 조직을 쓴다면 그 세 가지 연골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코 안에 어떻게 보면 콧구멍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일부는 연골로 돼 있고 일부는 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중격을 뗀다는 건 이 내부에서 떼는 거죠. 콧구멍 안쪽 거기서 일정 부분의 연골을 남기고 떼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비중격 연골인데 이렇게 이제 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떼서 코끝 수술에 이제 요 연골을 쓰는 거고, 요 연골을 이제 떼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L자 형태.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작은 양이 남게 되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폭을 유지해서 남기고 떼야 되기 때문에 뗄 수 있는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귀연골은 이렇게 귀 테두리 바깥쪽에서 떼진 않고, 왜냐면 바깥에서 떼면 되게 쉽게 귀 모양이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떼는 거는 오목한 이 두 부위에서 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떼거나 여기서 주로 떼게 되는 거죠.
물론 가끔 이제 수술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떼고 오신 분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떼면 여기 살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져서 여기가 되게 좀 납작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쪽은 쓰진 않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좀 연결해서 뭐 이렇게 떼기도 하는데 중간에도 가능하면 이 부분을 남기는 게 좋아서 이렇게 아래 위로 보통 구분해서 떼게 되죠. 만약에 이제 연골이 그냥 많이 필요하진 않다, 연골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두 부위를 다 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만 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필요하면 이제 이걸 다 뗄 수도 있는 거죠. 귀연골의 장점이라고 표현하면, 귀가 이제 두 부위가 있으니까 비중격에 비해서 뗄 수 있는 양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코끝에서의 어떤 그 촉감 같은 걸 조금 더 이제 비중격에 비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연골 뗄 때 뒤편에서 이렇게 근막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좀 얇거나 이래서 연골 위에 뭔가 이렇게 더 덧붙여서 얇은 피부를 보강하고 연골이 비치지 않게 할 때 연골 떼면서 뒤에서 이제 근막 같은 것도 뗄 수 있으니까 한 부위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재료를 또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엑스레이상의 모습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식화 해놓은 그림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뼈에서 오다가 이 앞부분에서 이제 연골로 바뀌게 되거든요. 뼈는 사실 딱딱해서 코 수술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연골이니까 이제 이 연골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숫자가 써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가슴에 약간 이렇게 가슴 밑에 이렇게 주름선이 있잖아요. 그 주름선에 가까운 부분이 대개는 한 6번, 7번, 8번 요 정도 되거든요. 많이 떼는 게 6, 7, 8, 9번 정도를 많이 쓰죠. 연골을 어쨌든 이제 필요한 길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늑연골을 떼서 단순하게 코끝 수술에 사용될 거다 그러면 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꼭 늑연골을 전층을 떼지 않아도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바깥쪽 층만 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늑연골을 활용해서 만약에 콧대까지 이제 높인다라고 하면 보통은 전층을 떼죠. 그러니까 전층을 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길게 떼야 되는 거고, 늑연골을 이제 쓰는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 번 수술을 받아서 귀연골이나 이제 비중격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늑연골을 수술해서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재수술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큰 길이의 어떤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할 때, 보통 이제 귀나 비중격을 뗐을 때는 그 정도 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양이 필요할 때 이제 늑연골을 활용해서 수술할 수 있고, 자가 늑연골을 떼려면 가슴 부위에 이제 어느 정도 절개를 해야 되니까 초기에 어쨌든 흉터가 눈에 거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그 연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보통 코 수술에서 많이 쓰는 연골, 귀연골, 비중격, 늑연골, 그러니까 많이들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위치에서 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간단하게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